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135만 명이 참여하는 4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처음 등교 예정일보다 99일 늦게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년의 등교가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1,000명을 선정해 7개 시립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 규모는 올 하반기 약 2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시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렵게 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어 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700만 명, 사망자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남미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를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 사회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성공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순차 등교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 135만 명이 등교했습니다. 등교 예정일보다 99일 늦게 등교길에 올랐는데 이로써 전국 학생이 모두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입구에서 첫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 마스크 좀 올리고 한 줄 서기. 반가운 인사와 안내를 받으며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실로 올라가기 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 교실 앞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혹시라도 열이 있는지 학생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올해 첫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은 코로나19 걱정보다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더 가득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되게 답답했는데 학교 오니까 애들도 만나서 기분도 좋고 그냥 좋아요. 첫 등교에 이어진 첫 수업. 칠판에는 코로나19 안전수칙이 적혀 있고 수업하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 마스크를 벗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친구들과 자신을 위해 꾹 참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마스크도 벗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해요. 점심을 먹는 급식실. 식사 전에도 꼭 체온을 제어하고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2명만 앉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4차 등교를 시작하면서 전국 학생 595만 명이 모두 등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새학기 등교 예정일보다 무려 99일 늦은 등교.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시 등교할 수 있는 사실은 기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걱정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깜깜이 감염도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아무리 잘 지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안 될 수는 없고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학교에서 안내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격주제와 격일제 등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해 실제 학교에 나오는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나 3분의 2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 수업 전체 일정이 마무리됐지만 학교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 수업 지원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학교 내 감염을 통한 2차 전파 양상은 없었습니다. 첫 확진 학생, 교직원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전체 검사를 진행하고
등교 수업 일정을 조정하면서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의 전체 일정은 마무리되었지만 학교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필수품은 덴탈 마스크입니다. 보건용보다 얇아 땀이 덜 차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약국에선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선 초등학생들. 상당수가 보건용 대신 덴탈 마스크를 썼습니다. 보건용보다 두께가 얇아 숨쉬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덴탈 마스크를 씌워보니까 훨씬 편하고 숨쉬기 좋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 거는 덴탈 마스크 국내산 구하기가 쉬운데 비해서 소형은 너무 어려운 게 사실 조금 불만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 유아용 덴탈 마스크는 약국에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부쩍 더워진 날씨에 등교 수업까지 시작되면서 품귀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애들이 학교 등교하면서부터 양이 한 두세 배는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많이들 찾고 아예 구할 수도 없어요. 약사 친구들한테 전부 다 수소문해도 아예 아무도 못 구해서. 유아용 덴탈 마스크의 인기는 대형마트의 판매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주 기준 영유아용 매출이 3주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아기가 그렇게 답답해하기 때문에 이 덴탈 마스크가 훨씬 더. 식약처는 덴탈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을 이달 안에 기존의 5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아용 생산은 얼마나 더 늘릴지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엄연주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주일가량 지나면서 운전기사와 승객 사이 시비가 붙어 기사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제지하자 이내 기사에게 삿대질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경찰관이 왔는데도 그 버스 승객하고 또 경찰관하고 시비가 돼갖고 아마 공무집행까지 갔을 거예요. 지난달 29일 부산 지하철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영무원을 승객이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시행한 건 지난달 26일. 이제 2주가량 지났는데 현장 기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욕을 먹는 경우는 부지기수이고 버스 안에 들어오시면은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인데 내가 여기서 내가 돈 내고 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뭐 그런 반응. 앞에를 타시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탔길래 뒷좌석을 타시라고. 그때 대놓고 욕을 하면서. 부쩍 손님이 줄어든 택시기사에겐 승차 거부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저희 차량 안에다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놓고요. 승차 거부할 수 있다라는 잘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관련 불편 민원이 1.5배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지하철 보안관들이 와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저희가 나섰다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아주 심한 폭행이 아니고서는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단속 방안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거리 두기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당국의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거리 두기 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 지 2주째인데 수도권 확진 환자 수는 40명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숨은 감염 고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거리 두기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추가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집단 감염 사례들은 모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공통점이 있고 방역 수칙 준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 업체 모임은 모두 금지하고 탁구장에도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환자는 수십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 확진자는 첫 발생 사흘 만에 2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서울 확진자입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자 서울시가 시내 탁구장 350여 곳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 점검도 강도 높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든 세미나든 방문 판매업체 모임은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밀집해 머무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단계와 후원 방문 판매 업장까지 7,300여 곳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일주일 수도권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용한 전파자의 증가가 곧바로 수도권 집단 감염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서울 확진자 수가 지난달에는 2.5% 정도였지만 6월 초에는 13.2%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빠른 대처를 위해 서울 시민은 신청만 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주 선착순 최대 1,000명씩, 검사 규모는 하반기 약 20만 명을 예상하고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방문 다단계 판매 업체를 오는 19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을 파는 불법 떴다방이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는 미등록 업체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 물건을 파는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특히 미등록 업체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는 특성 때문에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신고된 방문 판매 업체는 16,000여 곳, 다단계 판매 업체는 138곳입니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이들 방문 다단계 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떴다방 같은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도축장, 한박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점검을 마친 쪽방촌과 고시원은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험시설 방문 자제와 방역 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교회 소모임, 방문 판매회사, 탁구장 등 모든 사례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소독과 환기의 소홀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주일이 중대고비라며 위험한 치약시설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때 위축돼 있던 회사채 발행량이 지난달 크게 늘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량은 한 달 전보다 약 4조 원, 54.1% 늘어난 1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하기 이전인 2월 발행 규모 12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한 겁니다. 회사채 발행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난 3월 5조 원으로 급감했고 4월에도 7조 4천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신청 접수 일주일 만에 33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몰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7일 기준 32만 8,126건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 1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오는 12일까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오부제를 적용해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질병통직예방센터 CDC는 시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연일 1만 명대 후반에서 2만 명대를 오르내리며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국적인 시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의 시위와 대규모 집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시위 사태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단언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지역 당국이 현장 상황에 따라 공중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된 최루가스가 기침을 유발한다며 기침은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을 퍼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과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등 여러 대도시 당국도 시위대의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Act responsibly, get a test. Get a test. We're going to open 15 sites that are dedicated just to protesters.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뉴욕시는 1단계 경제 재가동을 앞두고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반인종차별 시위가 유럽으로 번지면서 주말 사이 유럽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교적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됐는데 영국에서는 17세기 노예 무역상의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끌어내려져 강에 던져졌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과거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던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에서 시위대가 115년 전에 세워진 동상에 밧줄을 걸고 있습니다. 17세기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8만여 명의 노예를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진 노예 무역상 콜스턴의 동상입니다. 동상이 땅으로 넘어지자 환호성이 울립니다. 콜스턴은 자신의 재산을 자선단체들에 기부했고 그 덕에 브리스톨의 거리와 건물에는 그의 이름이 붙은 곳이 많습니다. 그동안 콜스턴 동상 철거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시위대가 그의 동상을 강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Our education system has a lot of institutionalized racism, and we need to learn our true history. We need to learn about colonialism.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a lot of deep-rooted issues in the UK.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숨을 쉴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스페인에선 주말 동안 12개 도시에서 반인종 차별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Por el racismo, ¿no? Yo creo que es algo institucional y estructural y hay que manifestarlo de alguna forma. Al final es un caso más.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선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시간인 8분 46초 동안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반인종주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중국에서는 응급 백신의 경우 이르면 올가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호흡기 전염병 전문가인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지난 토요일 한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난산 원사는 현재 중국에서 6종류의 백신이 임상시험 과정에 있으며 응급 백신은 올 가을이나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가오프 박사도 지난 4월 24일 방송에 출연해 임상 2단계 또는 3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이른바 응급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일반인이 아닌 의료 종사자들에게 먼저 시험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코로나19 면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해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하려면 1,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이 중국이 서방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집권당인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릭 스콧 의원은 중국이 서방의 백신 개발을 방해하거나 개발 속도를 늦추려 한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현지 시각 7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Where are we? We got to get this vaccine done. Unfortunately, we have evidence that Communist China is trying to sabotage us or slow it down. 미국이 알고 있는 중국의 백신 개발 방해 증거가 무엇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스콧 의원은 정보기관에서 나온 이야기라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의원은 또 코로나19 백신은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데 정말 중요하다며 미국이나 영국 혹은 유럽 다른 국가들이 백신을 먼저 개발한다면 모두 공유할 것이지만 중국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우리가 백신을 먼저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적으로 돌리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왕즈강 과학기술부장은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백신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이전에 약속한 대로 글로벌 공공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감염자 통계를 일부 제한한다고 밝혀 정보 은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5일부터 신규 발생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만 발표하고 누적 사망자 숫자나 치사율 같은 집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축소하려는 의도에 따른 발상이라고 지적했고 각 주 정부 보건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감추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사망자 숫자를 전하며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은 장례 텔레비전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코로나19가 유행한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마지막까지 남았던 코로나19 감염자 한 명이 회복하고 신규 감염자가 더 나오지 않아 뉴질랜드에는 감염자가 이제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애슐리 블룸필드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진행형 감염자가 모두 사라진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며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난 것은 첫 환자 발생 이후 100일 만의 일로 지금까지 환자 수는 1,504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보 단계를 낮춰 국민 생활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국경 통제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 해제 후에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긴급사태 해제 이후 2주간 전국에서 발생한 감염자 538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5%인 296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폭넓게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살 이하가 237명으로 전체 환자의 44%를 차지해 젊은 층의 감염 확산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확산했던 지난 4월 초 2주간 30살 이하 감염자는 전체 환자의 37% 수준이었으나 긴급사태 해제 이후 젊은 감염자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 하루에 10,000명씩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쇼핑몰 운영 재개 등 추가 봉쇄 완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도 뉴델리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쇼핑몰과 식당, 종교시설 등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지난 3월 25일 발동된 코로나19 확산 억제, 봉쇄 조치로 인해 그동안 운영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인도 정부는 봉쇄령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최근에는 방역보다는 경제 회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하반기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채용을 본격적으로 줄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1,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가 R&D를 축소하고 51.5%는 연구원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기업들을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책으론 연구 인력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이 가장 많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R&D 사업 확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등기 우편 수수료가 1,800원에서 2,1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이용이 감소한 상황에서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통상우편 등기 취급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본부는 또 국제통상 우편 요금 가운데 항공 소형 포장물과 해외로 보내는 소형 포장물 K패킷의 요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2차원의 뇌 이미지를 보완해 3차원으로 구현함으로써 뇌신경세포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2차원의 뇌 이미지를 활용해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오차 범위 안에서 3차원의 뇌신경세포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뇌신경세포의 3차원 분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이나 음료의 떫은 맛을 정확하게 감지해낼 수 있는 전자혀가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뮤신이라는 화학물질을 활용해 와인의 떫은 맛을 정량적으로 감별해내는 전자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전자혀는 와인 외에도 각종 식품과 주류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 스타쉽 개발이 스페이스X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스타쉽 개발에 즉각적으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차세대 유인 우주선인 스타쉽은 100명을 태워 달이나 화성을 보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6월인데 코로나19 때문인지 올해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서 걱정들이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현재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계신지요? 앞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시작한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멈출 줄 모르고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 벌써 전 세계 확진자가 700만이 넘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벌써 40만이 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초기에 정부, 민간 또 그 간호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잘 극복을 해서 현재까지는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우리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또 뭐 일부 보도에 나왔지만은 금년 가을에 어쩌면은 독감 시즌하고 겹쳐가지고 다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대응하는 건 물론이고 그 포스트 팬데믹 어떻게 근본적인 전략이 뭔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방역 성과를 인정받아서요.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세계 각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키스텝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 사회에 뭐 어떤 분야에 없이 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포스트 팬데믹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키스텝에서도 지난 4월, 5월 이 두 달 동안 과학계 공동 긴급 대응 온라인 포럼들을 개최했는데요. 한 4번 정도 포럼을 개최하고 예. 그 포스트 콘데믹에 대한 어떤 진단이라든가 유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아마 그동안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6월 17일 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해서 포스트 코비드 19 과학기술 전략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예.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네, 재택근무도 이제 많이 일반화됐고 그리고 심지어 면접도 온라인으로 보고 하는 식으로 이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미 다들 그 경험들을 하시고 계시듯이 예. 아마 바뀌지 않는 분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삶의 방식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교육, 의료, 물류, 교통, 문화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장례 추모를 한다든가 네. 또는 온라인으로 결혼 축하를 한다든가 저 영국에서는 온라인으로 국무회의를 열고요. 아, 예. 아마 영국 역사상 600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국회를 열 정도로 네. 그렇게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A씨와 B씨, 애프터 코로나와 비포 코로나로 구분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변화는 아마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다시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할 돌아갈 수 정도로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런 변화들을 그냥 단적으로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예. 하나가 이제 비대면, 언택트라는 거고요. 예. 또 연관되긴 합니다만은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반면에 디지털 디스턴스라고 하는 디지털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더 다양하게 지금 엮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그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던 건데 예. 우리 사회의 그동안의 관성이라든가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디 가던 것을 코비드 19이 어떻게 보면 해결사, 예. 촉진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만 극복을 하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그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삼아서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생각해 보니까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뭐 겨울에 뭐 그 계절 변화할 때 한두 번 독감을 앓는다든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금년에는 그냥 무사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동네 병원에 이 안과 질환이라든가 감염증 질환 환자가 50% 이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코비드 19이 아니었으면은 결코 느끼고 이렇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뭐 손 씻기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라든가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새롭게 얻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촌 차원에서 보면은 예. 근본적으로 인류가 지구를 얼마나 잘못 사용했는지 그 깨닫는 예. 귀중한 그 레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지구 자원을 너무 함부로 과오남용함에 따라서 기후 변화라든가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각종 그 재난재해 이런 것들이 지금 유발되고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도 결국은 지구촌 어디엔가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어떤 계기로 활동하게 된 결과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한 100만여 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 1%만 활동을 해도
코비드19와 같은 것들이 한 10,000번 정도가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코비드19를 잘 극복을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이런 그 더 강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위생 강화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 환자도 줄었고요. 그렇죠. 또 세계 곳곳에 하늘이 참 깨끗해졌다고 하죠. 네네. 그런 얘기를 네네. 들으면요. 정말 우리 주변의 환경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문제를 겪으면서 느낀 점들이 지구촌 문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구촌 문제는 전 세계 각국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된다. 이런 레슨도 하나 얻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를 가만히 보시면 그동안에 그 잘된 분업화 협조 쪽에서 소위 말해서 그 글로벌 밸류 체인 이것이 잘 작동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 뭐 우리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나요? 그 연초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이 공급이 안 돼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이 중단한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듯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전한 거구나. 이런 것도 아마 중요한 깨달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내 상황을 보면은 이 정부의 역할 또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의료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그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계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그 언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자꾸 발전이 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조금 디지털 ICT 쪽에 약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디지털 격차 문제라든가 또는 각종 그 정보 보안 문제, 이렇게 정보가 뚫리는 시큐리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각종 가짜 뉴스, 오직하면은 뭐 인포메이션하고 그 데믹, 에피데믹하고 결합해서 인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교훈을 우리가 원동력으로 삼아서 또 새로운 발전을 이뤄냈으면 좋겠는데, 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제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과학기술 전략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국가과학기술은 사실은 긴 호흡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번에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 아까도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구 인력을 줄인다든가 연구 개발비를 삭감한다든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회복기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소시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기업들이 연구 인력을 유지한다든가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 연구 개발비의 사용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간 연구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참 모범 사례로 입증이 된 것들이 K 진단, K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화, 표준화, 과학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다시 올지 모르는 2차 유행기라든가 또는 또 다른 어떤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이번에 잘 세팅이 돼 있으면 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응도 되고 동시에 이제 이런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지구촌과 나눔으로써 글로벌 어떤 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의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K 바이오 헬스 분야가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역점을 두는 3대 분야 중에 하나예요.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자율 자동차라든가 또 이런 그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바이오 헬스 분야를 보다 더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이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키우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비대면 관련 기술, 그러니까 그 비대면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쪽에 이제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또 실용화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기술이 있어도 각종 법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법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든가 또 관련 생태계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되겠다. 예. 이 참고로 이 언택트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분야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격 교육이나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뭐 영어라든가 예. 또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미국의 어느 집에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야예요. 더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언택트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글로벌 리더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그 디지털 전환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디지털 격차 문제라든가 또 정보 보안 문제. 사실 정보 보안은 이제 데이터의 시대가 되니까 점점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 그래서 IoT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다 연결이 되고 데이터 아닙니까? 핀테크니 뭐니 이런데 정보 보안이 잘못되면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정보 보안 문제라든가 네. 또 인포데믹 문제. 이 코비드-19 초기에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왜 영국에서 그 이게 5G가 그 코비드-19 팬데믹을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5G를 뭐 시설을 막 파괴한다든가 예. 그런 사례가 있었죠. 또 우리 어디죠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왜 소금물을 뿌리면 이게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짜 뉴스 우리 사회가 이제 코비드-19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지금 가짜 뉴스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인류가 지구를 잘못 사용했다 이런 측면에서 예. 보면은 에너지나 자원, 환경 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서 관련되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지구촌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6가지 전략 들어봤는데 네. 이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 제일 부탁드립니다. 중요하죠. 네. 예산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를 위한 씨앗이기 때문에 저는 늘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다행히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내년도 지출 한도에 금년보다 좀 높게 책정이 돼 있고 해서 예. 금년에 지금 24조 2천억인데 아마 그거보다는 좀 능가할 것으로 보고 7천억 원 있습니다. 정도 증액한다 이런 이슈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자문회의에서도 또 내년도 투자 전략에 그런 걸 반영했고 저희가 1997년에 IMF 때라든가 2008년에 그 리먼 금융위기 때도 예. 어려울 때일수록 나중에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R&D 투자를 강화시켜서 예. 정부와 사회를 촉진하고 또 유망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어떤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부 투자를 늘려야 되고 또 과학계는 또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로 답을 내므로 해서 이 코비드-19를 잘 극복하고 글로벌 강국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랬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에 걸친 순차 등교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생 감염 사례를 보면 모두 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 학교 밖에서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등교 수업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등하굣길 등 학교 밖에서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